오늘의 사건은 1997년 1월 3일 밤 10시 50분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서 발생한다. 육군 제51보병사단 168연대의 한 해안경계소초 후문에 육군 소령전투복 차림과 하얀 패딩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스스로 얼마 전 군단에 새로 전입 온 백소령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는 초병에게 해당 지역의 지형 숙지 및 순찰을 위해 왔다고 말한 뒤 암구호를 잊어버렸다며 알려달라고 했다. 초병은 패딩 아래의 소령 계급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곧바로 암구호를 알려주며 문을 개방했다. 백소령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 해안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따라 밤 11시 20분쯤 생활관으로 들어갔다. 소령 계급장이 보이자 생활관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에게 경례를 했다. 야간 근무 일지를 작성하던 소대장은 평소와 다른 병사들의 우렁찬 경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백소령은 15명의 병사가 있는 생활관을 둘러보고는 소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순찰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소초장인 학군 34기 남종훈 소위는 약 20여 분 동안 백소령에게 인삼차를 대접하고 소초연합 및 경기작전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백소령은 브리핑 중간에 중대 행정보급관인 도상사의 안부를 묻고 살구지 초소와 용두리 포구의 위치까지 묻는 등 부대 현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처럼 얘기했다. 백소령은 브리핑이 끝나자 총기 보관함에 있던 K2 소총을 보고 만지작대더니 저 총이 K2 소총이냐? 내가 소대장 할 때는 저 총이 없었다며 신기하다는 듯이 연신 개머리판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러더니 순찰을 좀 하겠다며 이 지역은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K2 소총과 실탄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남소위는 부소초장이었던 이용모 중사의 K2 소총 한 자루와 실탄 30발을 백소령에게 건넸다. 남소위는 순찰을 동행하겠다고 했으나 백소령이 이쪽 사정을 잘 아니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밤 11시 50분쯤 자신이 타고 온 G색 프라이드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렇게 백소령이 떠난 뒤 2시간이 흘렀다. 새벽 1시 30분 중대장이 순찰을 위해 소초에 들렀고 이에 소초장 남소위는 군단에서 온 백소령에 대해 보고했다. 백소령이 K2 소총과 실탄을 갖고 순찰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니 어딘가 미심쩍었던 중대장은 즉시 인근 초소마다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백소령이 왔는지 물었으나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답을 듣고 즉각 군단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중대장은 군단 본부에서 백소령을 보낸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군단의 상황계통은 백소령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상황계통은 백소령은 사건 당시 취침 중이었고 해안초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육군본부에 보고하며 비상이 걸린다. 새벽 2시 10분경 군단본부의 출동 지시 조치로 5분 대기조가 출동해 초소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화성경찰서도 이에 협조하여 112 타격대를 출동시켜 정경들에게 초소 인근의 군경 합동수색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새벽 3시를 기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이 사건은 작은 규모의 경계작전 실패가 아니라 총기까지 탈취당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총기 탈취 사건이 육군본부에까지 보고되면서 전구는 물론 경찰 차원까지 확대되었다. 육군 수도군단과 제2해병사단, 서울, 경기, 인천지방경찰청이 수색에 참여했고 지역으로는 화성시와 수원시 그리고 그 인근의 오산시, 용인시 등을 비롯한 경기 남부는 물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 등 수도권 지역 전체와 충청도와 강원도 일부까지 엄청난 범위로 이 사람을 찾기 위한 검문 검색 및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가짜 백소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당시 막 독립한 해양경찰청도 해군 함정들과 함께 간첩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 해안선에서 선박 색출 및 검문 검색 등에 나서며 방첩 작전을 펼쳤다. 관할경찰서인 화성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는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했으며 경찰청은 수원지방경찰청 공안부의 지휘 아래 수사망을 전국으로 확대, 보안과 형사들을 급파하고 부대 전역자까지 이잡듯 조사하였다. 그러나 가짜 백소령과 그가 탈취한 총기 그리고 실탄의 행방은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람에게 VIP 대접까지 하며 소초의 작전 현황을 브리핑하고 차까지 대접한 후에 총기를 넘겨준 남종훈 소위는 끝내 구속되었다. 당시 1997년은 강릉 무장공비 사건으로 군인과 경찰 14명, 민간인 4명이 사망하여 사회적으로 경계작전에 대한 민감도가 역대급으로 높은 시기였다. 총기 한 자루를 탈취당한 것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경찰청의 대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짜 백소령은 잡힐 경우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잡히기 직전엔 현장 사살까지 당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큰일을 벌였던 것일까? 현재까지는 용의자가 북한 간첩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주력 총기였던 K2 소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간첩이 부대 안으로 침투했다는 설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총기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K2 소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는 한국 군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북한에서 제작한 가짜 M16 소총을 가져왔으나 그마저도 완벽히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주력 총기가 된 지 얼마 안 된 K2 소총에 대한 정보는 분명 필요했을 것이다. 무슨 소총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태연하게 뛰어드나 싶겠지만 만약 북측이 10억 원가량의 포상금이라도 걸었다면 북한 간첩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나라 팔아먹을 난신적자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목적과 신상에 대한 내용은 모두 추측일 뿐 뭐 하나 깔끔하게 해소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행보관이었던 도상사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도 이상하다. 물론 침투하면서 병사에게 지금 이 부대 행보관을 누가 맡고 있냐고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초병에게 암구호를 대담하게 물어보고 침투한 점, 임관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소위가 소초장을 맡고 있는 소초를 고른 점, 총기를 달라고 했을 때 의심 없이 총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침투한 흔적들이 많아서 조사본부는 사건 초기에 대남 간첩뿐만 아니라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까지 고려했다. 이에 해당 부대의 전역자들은 갑자기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다. 가짜 백소룡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간첩은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의 티가 난다고 한다. 그런데 소초장에게 총기를 요구해도 선뜻 내어둘 정도로 그는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보였다고 한다. 가짜 백소룡은 만약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모두 사살하고 총기와 함께 도망가려고 했을까? 그가 타고 온 쥐색 프라이드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가짜 백소룡의 행방은 너무나 묘연해서 일각에서는 총기를 분실한 군인들이 탈취 사건으로 꾸민 것이 아니냐는 가설까지 나왔다. 가짜 백소룡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총기를 탈취한 인물이라면 그는 북한으로 넘어가서 살고 있거나 혹은 아직도 한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 옆집에 사는 그 할아버지가 가짜 백소룡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K2 소총과 가짜 백소룡의 행방은 2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미지로 남아있다.